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티맥스 소프트 비즈니스 변화의 핵심이 되다. 세계 최초 통합 미드웨어 플랫폼 탄생 웨비나 진행을 맡은 안나경입니다. 네, 벌써 티맥스 소프트와 함께하는 세 번째 웨비나 시간인데요. 네, 오늘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차별화된 비즈니스 경쟁력을 위해 많은 기업들이 선택하고 있는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이슈와 함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시 발생하는 고민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티맥스 소프트의 신규 출시 브랜드 슈퍼프레임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자리에는 유익한 내용을 발표해 주실 티맥스 소프트 제품본부 총괄 이현욱 부사장님과 연구본부 총괄 장우성 상무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IT 트렌드와 테크토크 두 가지 세션으로 약 1시간 동안 이어질 예정입니다. 웨비나가 진행이 되는 동안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티맥스 소프트 담당자분들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웨비나 완료 후 설문조사도 함께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설문과 질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푸짐한 경품을 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IT 트렌드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제품본부 총괄 이현욱 부사장님의 Why Cloud Native? What is Superframe? 그 첫 번째 세션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티맥스 소프트 PM본부를 맡고 있는 이현욱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뜻깊은 날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굉장히 정성을 들이고 많이 준비해온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는 통합 브랜드이자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슈퍼프레임에 대해서 저희가 첫 번째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날입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를 왜 슈퍼프레임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었고 슈퍼프레임의 핵심 개념은 뭔지 이 얘기를 가지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굉장히 유명한 기업들입니다. 첫 번째 아리바바 보게 되면은 굉장히 큰 머천다이저인데요. 실제로 아리바바는 이 정도의 규모의 머천다이저가 반드시 가져야 할 인프라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큰 숙박 채널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은 실제로 본인이 소유한 건물은 없습니다. 구글이나 애플도 마찬가지죠. 모바일 소프트웨어 최고의 공급자이긴 하지만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앱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을 갖다가 보통 inverted firm, 그러니까 inverted라는 뜻이 앞뒤가 위아래가 뒤집혔다는 뜻이죠. inverted firm이라는 얘기는 그야말로 뒤집혀진 회사라는 얘기입니다. 바꿔서 IT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해할 만한 용어로 바꾼다면은 플랫폼 컴퍼니라고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플랫폼 컴퍼니 내지는 인버티드 펌이라고 하는 게 어떤 기업이고 왜 우리가 여기에 주목을 하고 여기에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 기존의 기업들이 계속 해왔던 혁신 이것과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 장표를 보시면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혁신 방법이라고 하게 되면은 내부에서 내부 직원들에 의해서 이른바 QA 활동 내지는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이런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지금 보다폰의 예를 보게 되면은 풀필먼트 쪽에 종사하는 직원들 이쪽에 프로세스를 최적화해 가지고 1000명의 직원을 400명으로 줄이는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인버티드 펌은 다른 방법의 혁신에 접근을 합니다. 이게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효과는 전통적인 혁신 방법을 취한 보다폰이 1000명에서 400명으로 줄이는 나름대로 굉장히 큰 효과를 가져왔지만 실제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마진이라든가 종업원의 수라든가 전체 밸류는 그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럼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종하고 있는 인버티드 펌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보겠습니다. 바로 가치를 창출하는 근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기존의 기업들은 내부에서 본인들의 자산을 가지고 내부의 직원들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혁신을 이루었던 데 비해 가지고 인버티드 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밸류체인 기반. 처음에 고객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기업 그리고 파트너까지 이어지는 이 밸류체인 전체에 거쳐가지고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여기에서 서로 간의 자산을 서로 공유하는, 그러니까 본인의 자산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밸류 체인을 따라서 쭉 늘어서 있는 파트너, 클라이언트, 서플라이어들이 서로 간의 자산을, 인프라를 공유를 하는 디스트리뷰티드 인프라스트럭처,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혁신을 가져왔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얘기는 그 아마존이나 아리바바 같은 기업들은 자체의 그 물류 인프라를 가진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플랫폼에 참여하는 파트너들의 자산이 모두 통합돼서 하나의 밸류 체인으로 운영이 되면서 거기서 가치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이게 디스트리뷰티드 인프라스트럭처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이 디스트리뷰티드 인프라스트럭처의 가장 대표적인 IT의 이네블러가 바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클라우드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그럼 클라우드와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세 가지 특징을 꼽으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그 어플리케이션이나 프로세스들이 혼자서 독립된 상태로 해서 그 컨테이너상에서 그 운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독자성을 가지고 있지만 제각각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 하나의 마스터에 의해 가지고 오케스트레이션이 가능해야 한다. 그러니까 각자 자유롭게 움직이지만 하나의 목적에 의해 갖고 서로 링크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밸류 체인상에서 각자 존재하는 자산들이 하나에 의해 가지고 서로 풀리 커넥트 되는 그러한 개념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특징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러한 그 서로 간의 프로세스, 서로 간의 서비스들은 서로 연동이 돼 있지만은 루즐리 커플링이 돼 있다. 그래서 하나의 장애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는 리비전이 되는 것이 다른 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클라우드로 간다고 얘기는 하지만은 클라우드 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들이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가지고 플랫폼 컴퍼니로 우리 고객들이 다시 한번 그 혁신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클라우드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이용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얘기들은 제가 저희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 리서치 펌들에서도 이러한 트렌드들을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펌에서는 이제 올해부터는 클라우드가 아니라 클라우드 네이티브다라는 이제 그 선언을 이제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맞춰가지고 그럼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은 다 하실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가는 것이 그렇게 쉽고 아주 손바닥 뒤집듯이 간편한 일이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제 곳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가기 위한 시도를 하고 노력을 해왔지만은 현재 안 되고 있는 데는 분명히 문제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리서치 펌에서 조사한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가장 대표적인 주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MSA. 왜 안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사 결과를 좀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가 이른바 마이크로 서비스들, 그러니까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가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이 마이크로 서비스들의 서로 간의 관계가 너무 복잡하다. 이 복잡함이 해소되지 않으면은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간다는 것이 이제 또 다른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 그리고 그다음 문제로 이제 많은 분들이 꼽아주신 게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여러 가지 하나의 표준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소스들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개발 환경을 하나로 가져가고 하나로 이걸로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너무나 다양한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문제로 이제 꽂혔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간다고 했을 경우에 많은 고객분들, 많은 이제 기업들이 지적하는 문제, 서비스 성능 어떻게 할 거냐? 좋은 거는 알겠는데 실제로 쓰려고 하게 되면은 성능이라고 하는 부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제로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고객들은 3초라는 생각을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아무리 좋아도 이 성능이라고 하는 문제를 보장이 안 된다면은 이거는 엔드 유저한테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앞쪽에 그 로컬 개발 환경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체적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특히나 클라우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스케일 인, 스케일 아웃 이 문제를 어떻게 구현을 할 것이냐. 그냥 클라우드로 올려놓는다고 스케일 아웃, 스케일 인이 안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클라우드 인프라가 지원을 하는 이 스케일링, 어터 스케일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문제가 또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꼽을 수가 있는 게 데이터의 정합성입니다. MSA로 가기 위해 가지고 많은 고객들이 그 주저주저 하면서 실제로 이행을 하면서도 그 기술적으로 해결을 못하는 문제가 서비스는 분리를 하는 것까지는 하지만은 데이터를 거기에 맞춰 가지고 어떻게 정합성을 유지시켜 줄 것인가. 기존에는 하나로 돼 있던 모널식 상태에서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그 임의적으로 만들었던 데이터 싱크 시스템들을 클라우드로 가면서는 다 정교화시키고 새롭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 정합성을 어떻게 보장을 해줄 것인가 라고 하는 이제 난관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 5가지가 클라우드 네이티브, MSA로 가기 위한 이제 고객들이 겪는, 기업들이 겪는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저희도 당연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나왔던 이 문제들을 이제 도식화를 좀 시켜봤습니다. 그 미드레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가운데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미드레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좌측에는 이제 게이트웨이 부분, 그러니까 다른 클라이언트 시스템들이 그 리퀘스트하는 이제 게이트웨이 부분이 존재를 하게 되고 그 뒤에는 이제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부분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 게이트웨이와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미들웨어 위에는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이 존재를 하게 된 거고요. 이 전체 시스템들은 이제 클라우드와 같은 이제 플랫폼을 이제 바탕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앞에서 나왔던 문제들이 이 미드레어가 존재하고 서로 인터페이스하고 있는 이 부분들에 정확히 일치합니다. 클라이언트 게이트웨이 쪽에서는 다양한 프로토콜이 존재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들을 하나로 뭉쳐줘야 된다. 하나로 할 수가 없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존재하는 거고 데이터 쪽에서는 이 정합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 소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어떻게 스케일 인, 스케일 아웃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도 존재하게 되는 거고 얘들을 다 아우러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어떻게 하면 가장 쉽고 빠르고 그리고 관리가 쉽게 해줄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어플리케이션 쪽에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 3가지 그 어프로치를 꼽았습니다. 첫째가 다양한 미드웨어 엔진들이 존재하지만 이거를 하나로 통합을 하자. 그래서 복잡한 거는 이 통합된 미드웨어 엔진에 숨겨버리자. 그래서 사용자들은 가장 편하게 쓸 수 있게 해주자. 그리고 2번째는 이제 서비스에 최적화입니다. 다양한 프로토콜이나 다양한 미드웨어 서버들을 하나로 통합을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인터페이스를 서비스로 통일을 하자. 그래서 서비스를 부르고 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사용자들이 쉽게 이 서비스를 활용해서 그 앱을 개발할 수 있게 해주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것들을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특성을 활용할 수 있게 그 컨테이너 기반에서 개발을 해서 컨테이너가 제공하는 스케일 인, 스케일 아웃 이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 3가지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이제 슈퍼프레임이라고 하는 저희의 새로운 브랜드를 이제 보여드리고요. 그 외에 저희는 그 2가지를 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슈퍼프레임이 저희 팀엑스가 그동안 가져온 그 기술력의 그 총체라고 한다면은 그 현재 강한 트렌드를 이제 만들고 있는 이제 오픈소스. 저희 팀엑스도 이제 오픈소스를 강력하게 지원을 합니다. 이 오픈소스 중심으로 MSA를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구현할 수 있는 이제 하이퍼프레임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2가지 외에 이제 오픈프레임이라고 하는 포트폴리오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오픈프레임은 그 기존에 그 팀엑스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메인프레임을 연상을 하실 겁니다.
근데 메인프레임뿐만이 아니라 유닉스나 리눅스로 가지고 있는 이제 온프레미스 상에 구축이 돼 있는 리가시 시스템들을 어떻게 하면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게 옮길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도구와 방법론을 이제 제공을 하는 것이 저희의 그 오픈 프레임이라고 하는 이제 포트폴리오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슈퍼 프레임 이것이 되고 이 세 가지를 이제 아우르는 이제 가장 큰 이제 브랜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저희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이 MSA로 가기 위해 가지고 이것을 지원하는 이제 통합, 그 스튜디오 개념이 되고 관리를 할 수 있는 툴인 이제 슈퍼 IT라고 하는 이제 또 다른 저희의 킬러 앱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팀엑스 하게 되면은 기술력의 총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러한 고객들이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또는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난 이후에 시스템을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그 컨설팅 서비스와 매니지드 서비스 이 부분을 가장 바닥에 저희 서비스로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간단하게 이제 슈퍼프레임이 왜 필요했고 저희는 어떠한 고민을 거쳐서 이 슈퍼프레임이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선보이게 됐는지를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보다 기술적이고 이제 구체적인 얘기들 어떠한 혁신을 가지고 있는지는 저희 장우성 본부장이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슈퍼프레임 탄생을 기념을 해가지고 슈퍼프레임은 과연 무엇인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재밌는 영상, 짧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보시죠.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현재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이슈와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다음으로는 테크토크 시간으로 앞서 이현욱 부사장님이 말씀해주신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의 페인 포인트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비즈니스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슈퍼프레임의 기술 소개가 있겠습니다. 연구본부 총괄 장우성 상무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슈퍼프레임 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미드리어 본부의 장우성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비즈니스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슈퍼프레임의 특장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선 세션에서 IT의 동향과 동향에 대비하는 이제 슈퍼프레임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MSA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슈퍼프레임이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MSA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다들 MSA라고 많이 얘기를 하니 이제 MSA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을 텐데 한편 이런 의문도 가지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왜 MSA를 안 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일단 모놀리식과 MSA의 이제 흐름에 대해서 먼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놀리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계속 개발해오던 이제 그런 방식을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지금 이제 표현된 내용처럼 서비스 1과 서비스 2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업무가 있다고 할 때 이것들이 이제 한 통으로 모여져 있는 이런 이제 전통적인 개발 방식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개발을 하면, 그러면 이제 과거에 당연히 뭔가 좋은 게 있었으니까, 이런 개발 방식을 취했을 거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이 일단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업무들이 한 곳에 다 모여 있다 보니까 개발을 한 것들이 굉장히 쉽고, 그리고 이제 어떤 하나의 변화 같은 것들이 일어날 때, 예를 들어 업무를 추가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도 굉장히 또 모든 것들이 한 곳에 모여 있으니까 쉽게 다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개발이 하나 일어났을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하거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간편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새로운 시스템을 더 추가를 한다라고 할 때도 그 전체를 그냥 통으로 하나를 늘리면 되는 이런 방식이 이제 보통 모놀리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가장 흔하게 쓰이고 있는 아직까지도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지점들이 발생을 합니다. 일단 가장 큰 거는 이제 시스템이 복잡해진 거를 예를 들 수 있고요. 시스템이 복잡해졌다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의 시스템을 한 10년째 유지보수를 했다라고 하면 이 시스템이 굉장히 이제 부피가 커질 텐데, 이렇게 커진 시스템들을 이제 예로 들어서 한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클라우드 환경 같은 것들이 이제 새로 이제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 환경은 요즘에 이제 경비 절감이나 아니면 좀 민첩한 환경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다들 당연히 가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구사항 같은 것들이 계속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민첩하게 대응을 할까?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엔 CI/CD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어떤 변화에 대해서 빨리빨리 개발하고 빨리 대응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로 해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MSA를 이용해서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비교해서 보시면 서비스 1과 서비스 2가 이전과 다르게 이제 서로 분리되어 있고 또 DB도 분리되어 있는 좀 굉장히 시스템을 축약해서 표현을 했지만 MSA를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는 그림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시스템들을, 서비스들을 다 쪼개놨다 보니까, 이제 일단 시스템들이 굉장히 간단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서비스들을 쪼개놓음으로 인해서, 서비스 1을 개발하는 개발자들은 서비스 1만 보면 되는 것 때문에 이제 생산성이 증가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 1과 2가 이제 분리가 됨으로 인해서 어떤 하나의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서비스 2를 수정했는데 서비스 1에서 발생한 결함으로 인해서 뭔가 영향을 받거나 이런 부분들이 또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이 말 그대로 부피가 작아지다 보니까 어떤 뭐 기동을 하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시스템이 가벼워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다들 MSA를 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들이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아까 앞선 세션에서 얘기해 준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크게 5가지 문제로 이제 얘기를, 정리할 수 있고요. 그래서 5가지 문제를 일단 복잡성, 그리고, 개발하는 부분, 그 다음에 성능에 관한 거, 그 다음에 관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정합성에 대한 부분, 이렇게 5가지의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5가지를 이제 표현하는 이제 조금 더 이해하기 좋은 그림으로 이제 두 번째 가운데 있는 그림을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보통 미드레어라고 다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가 이제 미드레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크게 2가지 의미로 얘기를 합니다. 클라이언트 쪽과 DB 쪽의 중간에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보통 인프라, 이제 보통 OS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클라우드도 또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OS나 클라우드와 어플리케이션의 중간에 있는 지점으로서의 또 미드레어. 이게 2가지 측면에서 이제 미드레어라고 하는 영역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미드레어가 이런 부분들의 문제를 좀 해결해 줄 수 있으면 굉장히 사용자가 편하게 업무를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각각의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게이트웨이, 클라이언트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멀티미디어를 다룬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새로운 통신 방식이 생긴다거나 하는 굉장히 많은 클라이언트 쪽의
그 복잡성이 생기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AI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환경 자체가 너무 다변화돼 있고 업무 요건도 너무 복잡한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어플리케이션에 다 처리하기에 너무 복잡해지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 경비 절감 때문에 다들 많이 이용을 하지만 클라우드 환경으로 인해서 생기는 변화가 저희가 이제 보통 대응하기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또 안 할 수도 없는 이런 부분들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DB 같은 경우는 이제 MSA로 가면서 이제 DB들을 예전엔 크게 한 통으로 있던 거를 이제 다 여러 개로 서비스별로 이제 DB들을 쪼개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이때 이제 정합성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이제 각 영역별로 복잡해지거나 이제 아예 새로운 게 들어왔거나 아니면 새로운 문제가 생겼거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 수 있을까라는 방향으로 이제 저희가 세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 방향은 이제 미드웨어를 어떻게 하면 통합을 하고 그리고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최적화하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게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슈퍼프레임은 앞서 말씀드린 이제 네 가지 영역들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감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요구사항과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들끼리 서로 연계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복잡한 부분들을 처리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이제 통신 방식들 그리고 뭐 멀티미디어를 지원해줘야 된다거나 하는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처리해줘야 되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는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이제 또 다른 엔진을 둬서 처리를 하는데 이런 이제 게이트웨이가 또 복잡해져야 하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없던 이제 새로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 솔루션에서 해줘야 되는지 어떤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DB의 정합성 같은 경우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비스별로 이제 DB 처리들을 이제 다 따로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정합성이나 성능을 맞춰야 되는 이제 추가적인 이슈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는지 아까 앞서 말씀드린 5가지 관점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5가지 관점이라고 하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복잡성, 그리고 개발 관련된 부분, 성능, 그리고 이제 그 기능에 관한 부분, 그리고 정합성에 관련한 부분, 이렇게 5가지로 이제 5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먼저 복잡성에 대한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복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복잡성을 얘기를 할 때 먼저 서비스 연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서비스들끼리 다 쪼개져 있다 보니 발생하는 문제들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아까 모놀리식 그림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모놀리식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이 이런 서비스들이 이제 다 한 곳에 모여 있다 보니까 뭐 펑션을 호출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한 프로세스 안에서 이제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서비스를 이제 어떻게 호출할까라고 하는 이런 이제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관련된 문제가 서비스들을 어떻게 찾을까, 그리고 이 서비스들을 어떤 프로토콜로 불러줄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는 거는 이 서비스의 이름도 우리가 알고 이 서비스가 어떻게 찾아줄 수 있는지도 제품에서 해결해 줄 수 있다면 그냥 단순히 사용자는 서비스 이름만으로 이 서비스를 부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비스를 부른다고 할 때 예를 들어 서비스 A라고 하는 서비스를 부르는데 이 서비스가 동기로 부르는 서비스인지 비동기로 불러야 되는 서비스인지 라고만 이제 식별이 된다고 하면
이제 동기 비동기라고 하는 건 이제 보통 내가 이 서비스를 호출하고 결과를 기다릴 건지 아니면 호출해 놓고 이제 딴 일을 하다가 처리를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단순히 이제 서비스 이름만 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으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게 이제 서비스 연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제품의 그런 컨셉으로 그 제품을 개발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관련된 엔진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될 텐데요. 그 슈퍼프레임 엔진이라고 하는 것과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엔진을 바탕으로 어떤 서비스가 어디에 있든지 이것들을 이제 단순히 콜, A콜 이런 이제 심플한 방법으로 이제 서비스를 호출해 주는 것들을 이제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 표현된 내용처럼 서비스 1에서 서비스 2나 3, 4를 이제 호출하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서비스를 부르는 방법들이 또 있고, 서비스에서 이제 만약에 기존 자산, 뭐 예를 들어서 레거시 시스템 어떤 자산을 부르는 케이스,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최적화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으로 이제 장표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먼저 서비스 2나 서비스 3을 호출할 때 만약에 동기 호출이냐 비동기 호출이냐라고 하면 단순히 그냥 콜의 서비스 2, A콜의 서비스 3 이런 식으로 이제 호출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만약에 어떤 통신 TCP 같은 프로토콜을 써서 서비스 2를 부르고 싶다라고 하면 저희 게이트웨이 1이라고 하는 그 엔진을 이용해서 이제 저런 것들이 이제 다 설정 기반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게이트웨이 1번을 그냥 TCP 프로토콜로 불러주면 서비스 1이 불린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이제 카프카라고 하는 이제 방식으로도 이제 연계를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카프카라고 하면 보통 이제 그 펍섭 방식, 퍼블리시 서브스크라이브 하는 방식으로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카프카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저희가 제공을 하는데, 카프카 서비스를 단순히 호출하면 이제 서비스 4에서 이것들을 이제 그대로 호출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이외에 이제 굉장히 또 많은 서비스들을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그 레거시를 불러주려면 뭐 기존의 레거시 자산이 뭐 EJB로 돼 있다거나 아니면 뭐 FTP 연계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도 이제 이런 종류, 게이트웨이 종류별로 프로토콜에 맞춰서 다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냥 게이트웨이를 설정하고 어떤 서비스를 부른다만으로 이제 엔터프라이즈 환경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 연계가 다 가능해지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이 서비스를 예를 들어 서비스 2, 3, 4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업무를 막 개발을 하다 보니까 서비스 2나 3을 예를 들어서 서비스 1과 같이 묶고 싶다 이런 요건이 분명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기존의 이제 방식으로 만약에 처리를 한다고 하면 이 리모트 콜을 다시 로컬 콜로 바꿔야 되는 이런 이슈들이 또 발생을 할 수 있고, 또 반대의 케이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비스 2가 서비스 1과 같이 있었는데 서비스 2를 리모트로 분리하고 싶다. 이럴 때 이것들을 어떻게 또 처리를 해줄 것인가. 이때마다 로직을 다 고치고 수정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힘든 이제 공수가 들어가는 작업들이 될 텐데, 이런 것들을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서비스 매니저라고 하는 모듈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콜 그냥 서비스 2라고 호출을 하는데, 이게 서비스 2를 내가 로컬에 갖다 놓든 리모트에 갖다 놓든 이제 그냥 배치에 따라서 슈퍼프레임에서 알아서 불러주는 이제 방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서비스를 굉장히 쉽게 모든 요건에 맞춰서 다 연계를 해줄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개발에 관한 부분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서서 이 개발 환경이 이제 로컬에 있어서 이제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개발 환경이 이제 로컬에 있다는 얘기 자체가 이런 자산들을 개인이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끼리 어떤 협업을 하는데도 좀 원활하지 않은 부분들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 환경 자체도 다 클라우드에 올려서 이제 통합된 개발 환경을 제공한다면 이제 사용자들끼리 어떤 협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특별한 뭐 환경의 설정 이런 것들 없이도 쉽게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제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처음 어떤 개발 환경을 세팅을 하고 싶은데 이 개발 환경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세팅을 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개발 환경을 세팅한다고 하면 사람별로 다 세팅을 하는 데만 보통 하루 이틀 막 이런 식으로 걸리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 이제 서버에 말 그대로 개발 환경을 그대로 올려두고 웹 기반으로 이런 것들을 세팅을 한다고 하면 그냥 내가 내 PC에 대한 세팅 없이 그냥 말 그대로 브라우저만 있으면 바로 서버에 접속을 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여건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개발 환경을 표준화하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이제 개발 리소스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능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저희가 성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사실 성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 중에 약간 연계 관련된 이제 클라우드에서 흔히 생길 수 있는 이슈를 저희가 최적화하면서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포인트 잡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요즘에 클라우드 환경에서 그 서로 서비스 간의 연계를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솔루션 중에 하나로 이스티오나 엔보이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스티오나 엔보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프로토콜에 적용할 수 있고, 그리고 요즘에 흔히 하는 뭐 카나리 배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쉽게 설정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제 여러 가지 변화에도 굉장히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는 솔루션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 한 가지 문제라고 할 만한 부분이 있는데요. 엔보이라고 하는 이제 그 통신을 연계해주는 모듈이 이제 각 서비스 안에 또 다른 프로세스로 내장이 되는 형태가 이제 보통 이스티오 엔보이 구조로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제 왼쪽에 노란색 화살표로 표시를 해뒀는데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제 서비스 호출할 때 서비스 1에서 서비스 2를 호출을 하는데 엔보이에 대한 통신이 두 번이 낌으로 인해서 통신 호흡이 이제 늘어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통신 호흡이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성능에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스티오나 엔보이의 장점은 가져가면서 이런 문제들을 조금 더 해결하면서 조금 최적화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을 했고, 그래서 ETU의 컨트롤 플레인이라고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 저기 왼쪽 오른쪽에 이제 흰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제 화살표로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그런 부분은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이제 노란색 화살표 부분은 이제 그대로 이용하는 이제 다만 이제 MV를 기존에는 서비스와 다른 프로세스로 떠 있는 이제 별도의 모듈이었다고 하면 이거를 이제 엔진에 그대로 내장한 형태로 저희가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똑같이 이스티오 엔보이 쓰듯이 그대로 그냥 쓰면 됩니다. 다만 성능이 최적화된 엔진에 내장된 형태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클라우드에서만 되는 거냐? 라고 하면 이제 레거시에서도 이제 동작을 비슷하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레거시에서 제공하는 모델은 이스티오가 해주던 컨트롤 플레인의 역할을 이제 마스터에서 그대로 제공을 하고, 다만 사용자는 서비스 1에서 서비스 2를 호출한다 라고 하면 말 그대로 서비스 매니저.call 서비스 2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그 형태대로 그대로 이용을 하면 이제 서비스 2가 연계되는 이제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티오나 엠보이 같은 이제 서비스 메시를 제공하는 이제 그런 기능적인 부분들은 그대로 가져오면서 성능을 최적화된 형태로 이제 저희가 기능을 제공하는 제품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제로 이제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펑셔널티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사실 아마 기업에서 이제 솔루션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환경 그리고 굉장히 많은 제품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아마 귀찮은 일들을 이제 아마 많이 겪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왼쪽에 표시한 것처럼 뭐 사실 저희 이제 팀엑스에서도 이제 이런 왼쪽에 표시된 다양한 영역들의 제품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와스라고 하면 저희가 제우스라고 하는 제품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인터페이스 제품은 애니링크, 프레임워크는 프로브젝트, 뭐 아니면 이제 프로프레임 같은 것들이 귀에 익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다양한 영역들의 제품들을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게 한 회사 제품임에도 이것들을 이제 다 따로따로 관리를 해야 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다 따로 관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쓸데없이 그 컨트롤을 하기 위한 자원도 더 써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뭐 이걸 제어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고 이걸 제어하려면 또 딴 데로 가야 되고 하는 이제 이런 또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곳으로 통합해서 이제 통합 관리를 해주는 솔루션으로 이제 저희가 슈퍼프레임이라고 하는 것들을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말 그대로 슈퍼프레임이라고 하는 저희가 엄브렐라 브랜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그 모든 영역들을 다 모아놓은 제품이 슈퍼프레임이라고 하는 제품이고, 이것들을 다 모아놓음으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점들을 이제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점들이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엔진별로 다 그 스케일링 처리가 된다거나,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통합 관리가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모니터링도 다 통합해서 된다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정합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정합성은 조금 길게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내용 자체가 조금 더 중요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서 이제 조금 더 길게 준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네 가지 케이스를 제가 따로따로 나눠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모놀리식에서 이제 보통 트랜잭션을 처리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가장 왼쪽에 있는 그림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프로세스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고, 이게 또 하나의 DB에다 대고 트랜잭션을 처리를 합니다.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트랜잭션을 제어를 하면 이제 보통 이걸 로컬 트랜잭션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이런 로컬 트랜잭션 기준으로 어떤 서비스들이 복잡하게 얽히더라도 하나의 DB를 기준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제 트랜지션 관련된 정합성들이 맞추기도 쉽고, 그리고 이제 그 정합성 관련된 아무런 이슈가 없이 성능도 최대한 유지를 하면서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모놀리식을 이제 MSA로 가고자 하는 게 이제 트렌드이다 보니까, 정확하게는 업무적으로 그렇게 가야만 하는 당위성이 있다 보니까 이제 모놀리식을 이제 강제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여건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또 다른 형태의 이제 트랜잭션 모습들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그림은 사실 좀 비슷하게 봐주셔도 되는데, 다만 이제 DB가 한 개냐 여러 개냐 이런 부분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이때 이제 노란색으로 그 표시된 게 XA라고 보통 이제 얘기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XA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통 DB에서 제공을 하는 기술이고, 여러 여러 개로 분산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 원격에 있는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마치 이제 하나의 그 트랜잭션 단위로 묶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능으로 이제 제공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지금 두 번째나 세 번째 있는 그림처럼 서비스 1이나 서비스 2에서 이게 서로 다른 원격에 있는 서비스들이지만 이게 마치 이 DB 입장에서는 전체가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보이는 단위로 묶어져서 이제 기능을 제공을 하는 그런 기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성능적으로는 당연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컬 트랜잭션이 가장 빠르고 이제 이런 XA를 이용한 이제 기술들 이제 보통 이런 것들은 이제 2PC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 2PC라고 하는 건 이제 투페이지 커밋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투페이지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것들을 프리페어하고 커밋을 하는 이런 두 단계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이용할 때 조금 더 성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요즘에 그 MSA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으로 보상 트랜잭션이란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합니다. 보상 트랜잭션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1과 서비스 2가 각각 이제 로컬 트랜잭션으로 처리를 하되 이제 각각에 대해서 보상 거래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별도로 개발을 하는 방식을 얘기를 합니다. 이제 보상 거래에 대해서 이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보상 거래를 처리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보통 사가 패턴이라고 하는 이제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사가 패턴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처리를 할 때 제가 어떤 그 상품 주문하는 것과 관련된 예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할 때 뭐 주문 관리, 상품 관리, 결제에 대한 예를 들어 서비스가 다 MSA 기준으로 다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이 각각의 처리하는 이 서비스들이 주문 생성하는 서비스, 상품 확인 서비스, 카드 승인 서비스, 주문 승인 서비스 같이 이렇게 각각으로 1, 2, 3, 4 순서대로 서비스가 이루어진다고 할 때 이것들을 이제 로컬 트랜잭션 단위로 이제 처리를 하고 근데 만약에 이게 실패를 한다거나 하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보상 거래를 해주는 예를 들어서 이제 DB에다 대고 예를 들어 주문 생성이 됐을 때 뭐 주문을 다시 딜리트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인서트에 해당하는 것을 다시 딜리트로 제거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업데이트한 것들을 다시 또 다른 업데이트로 원복을 시킨다거나 하는 이제 또 다른 형태로 이제 보통 제어를 하는 방식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전 방식과 비교를 한다고 하면 보통 내가 커밋이라고 하는 단위를 기준으로 이제 어떤 내가 DBA 상에 처리를 했을 때 이제 롤백을 하면 보통 이전에 처리됐던 것들이 다 날아가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처리를 하던 거에 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반대 거래에 해당하는 이제 이제 보상 거래로 일일이 다 만들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결국에 보상 거래를 내가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리고 이랬을 때 이 보상 거래가 어떤 추가적인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확인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방식들이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또 다른 문제 중에 하나로 앞서서는 이제 제가 복잡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가 패턴에 이제 가장 결정적인 사실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 DB에서 이제 어떤 정합성 같은 것들을 얘기할 때 ACID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뭐 보통 원자성, 일관성, 이제 독립성, 그다음에 영속성 뭐 이런 식으로 영어 단어가 이제 각각에 매핑되는 것들인데 그 중에 이제 아이솔레이션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보통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하면 지금 제가 계좌이체를 예로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계좌에서 B 계좌로 10만 원을 이체하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다고 할 때 아직 이체가 다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A 계좌를 바라보면 이때 A 계좌에는 90만 원이 있을까 100만 원이 있을까가 사실은 아이솔레이션에 대한 그 문제입니다. 예, 이전에 아마 뭐 은행 같은 데서 거래를 해보면 은행이 사실 이런 정합성에 대해서 가장 엄밀하게 따지는 그런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연히 계좌 이체가 성공적으로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 계좌를 보면 아직 이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100만 원이 그대로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걸 보상거래로 처리를 하면 일단 A 계좌에서 10만 원을 빼고 B 계좌에다가 10만 원을 넣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실패를 한다 그러면 다시 플러스 10만 원을 해서 이걸 100만 원으로 원복시켜 주는 게 보상 거래라고 사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중간에 이 트랜잭션을 봤을 때 원래는 트랜잭션이 서로 트랜잭션끼리 다 격리가 돼서 이 트랜잭션이 완료되기 전에는 마치 어떤 거래도 없었던 것처럼 보여야 되는데 다른 트랜잭션이 다른 또 다른 트랜잭션에 영향을 주는 이것이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확하게 아이솔레이션이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방식은 XA 기반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는 방식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XA라고 하면 이제 앞서서 이제 제가 2PC를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지금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이제 그 여러 서비스들의 연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전체를 하나의 큰 글로벌 트랜잭션으로 묶어서 처리를 하는 거고 얘네들을 이제 다 처리를 하기 전에 이제 각각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이제 커밋을 하기 전에 이게 이제 커밋을 할 준비가 됐는지 물어보고 그냥 이게 다 준비가 됐다라고 하면 이제 커밋을 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처리를 해주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보통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 이제 영역이 이제 보통 EJB나 이런 쪽에서 많이 쓰는데 EJB 같은 데서 이런 것들을 쓸 때 보통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쓰는데 너무 복잡한 것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술을 이제 제공을 하면서도 단순히 이제 설정 기반으로 어떤 서비스부터 어떤 서비스까지 전체를 트랜잭션으로 묶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설정으로 쉽게 설정해서 이제 전체를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묶어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는 저희가 이제 제우스라고 하는 엔진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전체를 엔진을 통합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이 5가지의 문제들을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방식을 이용해서 이제 다 해결한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른쪽에 정리한 것처럼 이것들을 이제 큰 키워드로 구분을 하면 이제 크게 3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미들웨어를 다 통합을 했다. 두 번째로는 서비스를 최적화했다. 그리고 말 그대로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게 클라우드에 맞춰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3가지를 이제 다시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미들웨어 통합 부분은 이제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엔진에 대한 통합, 관리에 대한 통합,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플러그인 방식으로, 이제 저희가 아까 여러 가지 제품들을 다 통합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이 여러 제품들을 다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와스만 쓰고, 어떤 경우에는 뭐 인터페이스만 쓰고,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가능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웹 스튜디오 같은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통합된 개발 환경을 통해서 이제 쉽게, 개발하는 효율성 같은 것들을 올리고, 이런 부분들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엔진의 통합, 관리의 통합, 스튜디오의 통합,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플러그업을 하다. 이렇게 4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서비스 최적화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사실은 서비스는 정확하게 한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슈퍼프레임에서는 모든 것이 서비스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서비스가 게이트웨이가 됐든 아니면 엔진이 됐든 모든 것들을 다 서비스를 이용해서 호출을 할 수 있고, 얘네들을 이제 내가 동기로 부를 건지 비동기로 부를 건지 아니면 아까 카프카 방식으로 부를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목적에 맞게 불러주면 얼마든지 다 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 서비스 간에 심지어 이제 트랜잭션 정합성을 맞춘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쉽게 설정을 통해서 다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라우드에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이제 클라우드에 사실 이제 맞추려면 이제 보통 요즘에 쿠버네티스 환경을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에 이제 맞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API 서버라고 하는 이제 중심에 사실 마스터 같은 애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스터와 저희 쪽에 슈퍼프레임의 마스터와 이제 서로 연계를 해서 이제 처리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슈퍼프레임의 요소들이 모두 다 마스터에 다 통합이 되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 마스터 연계해서 이제 뭐 스케일링 처리라거나 아니면 이제 모니터링 관련된 처리라거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원활하게 다 제공을 해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슈퍼프레임 마스터를 이용해서 모든 것들을 다 클라우드 것들조차도 다 제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전용 메이저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이제 그 메이저 화면을 통해서 이제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환경도 다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그러면 이제 슈퍼프레임이 다른 회사와 한번 어떻게 비교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통 그 경쟁사로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이제 오라클이나 IBM 같은 이제 타사를 보면 이제 이 회사들로 제품을 구성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업무적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필요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근데 이제 각자 또 따로따로 구축을 하고, 그리고 이것들 간의 연계를 또 어떻게 하고, 정합성을 어떻게 하고,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일일이 또 다 구축을 하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기가 사실은 다 귀찮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 말하면 이런 것들이 다 공수가 들고 돈이 들어가는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단순히 슈퍼프레임이라고 하는 엄브렐라 제품을 이용하면 이제 모든 것들이 다 통합되어 있고 클라우드에 맞춤형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서비스로 제어하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오픈소스 측면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소스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다들 오픈소스를 많이 쓰지만, 오픈소스를 쓰면 이제 뭐 최근에 로그4j 이슈처럼 이제 뭐 보안 취약점 관련된 문제라거나, 아니면 이제 오픈소스를 썼을 때 이제 이런 기술들이 이제 뭐 서로 다 다르게 개발을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그것들을 어떤 오픈소스를 써서 개발한 사람이 이제 뭐 퇴사를 했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제 요건 같은 것들이 왔을 때 이것들을 빨리빨리 좀 더 맞춰가지고 개발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필요할 텐데, 이런 것들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맞춰서, 이런 부분들에 비교해서 이제 슈퍼프레임을 이용을 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적화된 형태로 MSA를 구축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저희 엔진 자체가 사실은 정보가 전혀 오픈되어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닐 뿐더러,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보안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보안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이슈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 제품들을 많이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기술 지원 같은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제 굉장히 강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항상 저희가 제품의 로드맵을 가지고 이제 제품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나가기 때문에 이제 어떤 필요한 요건들이 있다고 할 때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맞춤형으로 제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슈퍼프레임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에 이제 계속 복잡해지는 환경, 그리고 복잡한 이제 여러 가지 여건들을 통해서 이제 점점 개발하기는 복잡해지고 이제 뭔가 환경도 이제 복잡해지는데, 그러면 이제 당연히 환경이 복잡해지니까 개발할 때 이제 공수도 많이 들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슈퍼프레임을 이용하게 되면 이제 개발 환경이 복잡해지더라도 오히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이제 어플리케이션끼리 서로 뭐 연계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훨씬 더 쉬워지는, 그래서 사용자 코드를 오히려 쉽고 줄여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솔루션으로 저희가 슈퍼프레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 내부적으로 사실 준비하고 있는 슈퍼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사실 이제 사용자의 코드를 아예 없애는 쪽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해 나가고 있는데, 혹시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나중에 또 다른 웨비나에서 아마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슈퍼프레임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렸고, 긴 시간 동안 들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시 필요한 부분을 위해서 슈퍼프레임이 어떻게 보완이 가능하며 어떠한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약 60분 동안 팀엑스 소프트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보았습니다. 네, 이번 웨비나를 시청하시면서 팀엑스 소프트 슈퍼프레임과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궁금증이 더 커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인지 두 분께서 발표를 해주시는 동안에 시청자분들께서 많은 질문들을 주셨습니다. 혹시 질문 주신 사항에 답변을 못 받으셨다면 아래 보이시는 메일로 질문을 작성하셔서 보내주시면 팀엑스 소프트 담당자가 빠른 답변을 보내드린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송 후에는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과 좋은 질문 남겨주신 분들을 추첨해서 다양한 경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상으로 전자신문 올쇼TV 비즈니스 변화의 핵심이 되다 세계 최초 통합 미들웨어 플랫폼 탄생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해주신 이현욱 부사장님 그리고 장우성 상무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 올쇼TV는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